안녕하세요. 스포츠 주민의 아나운서 조윤경. 허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은 86년 아시안게임과 88년 서울올림픽을 계기로 우리나라 인기 스포츠로 자리 잡은 종목. 91년은 남북 단일팀으로 경기에 출전해서 세계 수준의 실력을 검증받기도 한 스포츠, 탁구에 대해 알아본다고요? 일단은 이름부터가 뭔가 탁 오지 않습니까? 좁은 장소, 적은 인원이라도 탁구대만 있으면 쉽게 게임을 할 수가 있어서요. 그렇죠. 대중들한테 인기가 엄청 많은 생활 스포츠가 바로 탁구가 아닌가 싶은데 네. 요즘에는요, 초등학생부터 시작해서 저희 뭐 할머님, 할아버님들 사이에서도 인기가 어마어마하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어디로 튈지 모르는 이 작은 공이 치는 사람의 흥을 돋우는 스포츠, 탁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라켓에서 공이 떠나는 순간 사람들의 시선은 모두 한 곳으로 향합니다. 잠시도 놓칠 수 없는 공의 매력과 공과 라켓으로 만들어내는 탁구의 숨은 과학적 원리, 그리고 탁구의 전성기를 이끌어내며 금메달을 목에 건 영광스러운 장면은 물론 남북이 하나 되는 역사적인 순간까지 탁구의 모든 것을 알아봅니다. 눈을 뗄 수 없는 탁구의 매력에 자 모두 빠질 준비 되셨죠? 네,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눌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탁구 전성기를 빛낸 탁구 레전드 대한탁구협회 안재영 이사와 탁구 이야기를 재미있게 풀어줄 한국체육대학교 모션 이노베이션 센터 유시연 연구원이 함께합니다. 일단 우리 안치현 감독님 같은 경우에는 86 아시안 게임 때 한국 남자 단체전 우승. 거기 일조를 하셨고 그때 당시 이제 저희에게 탁구의 우상이셨고 그때 당시 또 어린 마음에 국경을 넘어선 사랑. 그때 당시에는 지금처럼 이렇게 우호 관계가 아니었거든요, 사실. 80년대 후반 아시안게임과 올림픽에서 메달을 휩쓸며 한국 탁구의 위상을 드높인 안재영 선수. 국제대회 경기 중에 중국 탁구 국가대표 자오지민 선수를 운명처럼 만났습니다. 편지와 선물을 주고받으며 이념을 넘어선 사랑을 이어간 두 사람은 결혼까지 성공했는데요. 이들의 러브스토리 주인공에게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근데 딱 뵙자마자 그 로미오와 줄리엣처럼 이렇게 이러면서 이게 막 오셨나요, 막? 대만에서 전지훈련 했었는데 네네. 몇 마디 배워서 갔죠. 중요한 말 있잖아요. 뭐 인사하는 정도 니하오. 니하오. 그다음 뭐 와이니? 어떻게 아세요? 저는 그건 그런 알아요. 거죠. 예, 그다음에 천밀밀. 또 아이스티. 니혼 피알랴 하면 이제 서로 좋아하니까 그런 얘기 이제 몇 마디 배워서 가서 써먹고 그러면서 이제 좀 친하게 되고 네, 그랬었죠. 그러셨구나. 네. 이게 언제 들어도 재밌어. 그러니까요. 아니 또 그리고 아드님이 또 골프 선수잖아요. 맞아요. 네. 리우 올림픽에 출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말 스포츠 가족입니다. 아드님 자랑 좀 해주시죠. 글쎄요. 기대 이상으로 너무 잘해줘서 너무 고맙고 정말 또 요즘은 이제 전 국민이 응원해 주셔서 이제 고마운데 최근에 좀 경기력이 좋았다가 마지막에 좀 안 좋은 경우가 있어서 안타깝긴 하지만 지금 너무 잘하고 있다고 봐요. 네. 그 정도만 해도 저는 대만족입니다. 네, 오늘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실지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네, 탁구는 또 일반 동호회에도 맞습니다. 많은 고수들이 있다고 들었어요. 맞습니다. 정말 그런가요? 그렇죠. 생활체육 현장에 가보면요. 선수 출신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탁구를 정말 잘 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이제 작년 같은 경우는 그 생활체육 선수들하고 같이 한 장소에서 또 실업팀 선수들이 같이 경기를 한 적도 있어요. 요즘 굉장히 고수들이 많습니다. 많이 하고 있고요. 그렇군요. 네. 그러면 시작이 어떻게 됐을까가 굉장히 궁금한데요. 그죠? 그렇죠. 탁구 같은 경우는요, 정확하게 역사가 기원이 어떻게 정리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네네. 근데 이제 들리는 설에 의하면 영국에서 그 놀이로 시작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런 테이블에 식사했던 것들이나 이런 것들을 다 치우고 네. 책을 한 권씩 올려서 네트를 만들고 책 한 권씩 들고 골프공을 먼저 넘기기 시작했답니다. 근데 제가 들은 썰에 의하면요. 이게 이제 원시 시대부터 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시 부족민들이 상황에서 성공한 다음에 동물의 눈알이 동그랗지 않습니까? 네. 동물의 눈알을 가지고 손바닥 웃었다라는 썰도 있고요. 재밌는 얘기긴 한데요. 네네. 사실 이제 생물체의 어떤 그런 부위를 가지고서 사용한다는 건 사실 근거가 없는 얘기고요. 그래요? 일단 뭐 코르크막이나 고무공 이렇게 그냥 손쉽게 구할 수 있는 그런 물건들로 시작했겠죠. 네. 그렇군요. 잘못 알려드렸죠, 저는. 자, 그럼 우리나라 탁구가 언제부터 좀 시작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네, 1924년도에 이제 처음에 경성 1일 신문사에서 이제 주최해서 핑퐁 경기 대회라고 명칭을 해서 시작을 했고요. 그다음에 28년도에 이제 YMCA 체육관에서 제1회 조선 탁구 대회가 열리게 됩니다. 그다음에 45년도 이후에 45년도에 이제 해방 이후에 그 조선
대한 탁구 협회가 설립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발전하고 지금까지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세계 대회를 우리가 참가하기 시작한 건 언제부터입니까? 첫 국제대회가 아마 1952년도에 아시아 선수권대회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1956년도에 세계 선수권대회 처음 나갔는데 그때 이제 여자가 5위를 하고 남자는 그때 14위를 차지한 후에 이제 계속해서 한국 탁구가 발전을 해왔죠. 국위 사상 종목 최초로 또 73년에 금메달을 땄다면서요? 그랬었죠. 예, 예. 그때 이제 유고슬라비아 그 당시에 그 사라예보에서 열렸던 이제 대회인데 그때 한국 그 여자 탁구가 그 당시 이에리사 선배님 때인데 그리고 정현수 선수가 주축이 돼가지고 일본이 강했었고요. 또 중국이 잘했었는데 두 네. 팀을 다 물리치고 고위 종목 사상 첫 세계 제패를 이뤘던 종목이 바로 탁구입니다. 맞습니다. 네. 저 그러면 탁구가 도대체 어떤 스포츠인지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차근차근 싹 배워보는 시간 한번 가져보고 싶거든요. 탁구는 사실 유사한 종목이 뭐 배드민턴, 또 네. 테니스 이런 네. 종목은 유사한데 단식 경기가 있고 또 둘이서 한 조로 하는 복식 경기가 있고 이제 그 단식과 복식이 모여서 뭐 단체전도 하고 또 탁구는 혼합 복식이라서 남녀가 혼성이 돼서 맞아요. 이제 혼성 복식조가 있고 올림픽에서는 현재 남자 단식과 단체전, 남녀 단체전에서 4개의 금메달이 걸려 있습니다. 네. 저도 이게 보면서 좀 헷갈린다 싶었던 부분들이 이런 네. 룰에 대한 얘기들이 좀 많거든요. 그렇죠. 바뀌기도 하고. 많이 바뀌어왔죠. 네. 네, 저희 때만 하고 그리고 2001년도까지는 21점제가 맞습니다. 큰 변화죠. 그게 이제 2000년 이후로 11점제로 바뀌었죠. 네. 그리고 이제 공도 많이 변화해오고. 네. 공도 변했어요. 그렇죠. 예, 그 전에 셀룰로이드는 사실 좀 선수들이 치기에는 좀 좋은 면이 있죠. 좀 구질이 깨끗하게 오는 그러한 면이 있었고 네. 또 공이 작았기 때문에 공기의 저항을 덜 받고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지금 플라스틱 공은 약간 바운드가 불규칙 바운드가 더 하고요. 잘 깨지기도 하고 또 커졌기 때문에 공기 저항이 더 많아져서 파워가 있는 선수들이 조금 유리하지 않냐 하는 이런 평가들이 있습니다. 네. 이전 셀룰로이드 공은 수비형 선수들에게 유리했다면 현재 플라스틱 공으로 바뀌면서 공격형 선수들에게 좀 더 유리하다고 하는데요. 플라스틱 공이 셀룰로이드 공보다 크기가 더 커지고 무게도 무거워졌습니다. 그래서 마찰력과 회전력이 줄어들어서 더 빠르고 더 힘있는 공격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탁구는 예전부터 중국이 정말 촉강국이었죠. 최고였죠. 네, 그래서 그 중국의 탁구 선수들이 외국의 국가대표 선수로 활동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2012년 올림픽을 뛰었던 그 당예서 선수인데 예, 처음에는 뭐 귀화가 목적이 아닌 좋은 선수가 와서 우리가 중국 탁구를 좀 어떻게 배우거나 극복해보자 하는 뜻으로 이제 중국 선수 하나 소개했는데 네. 그래서 그 선수가 이제 트레이너 비슷하게 한국에 왔고 여기서 이제 생활하면서 한 7, 8년이 아마 지났을 거예요. 그걸 기다리면서 이제 2007년도에 귀화를 하고 2008년 북경 올림픽도 참가하고 또 2012년까지 참가를 하게 된 그런 선수가 있었죠. 당예서 선수에 이어 자국을 떠나 귀화한 중국 탁구 선수들을 세계 주요 경기에서 많이 볼 수 있는데요. 독일 국기를 가슴에 달고 국가대표로 명경기를 펼치는 한잉 선수, 스페인에서 활약하고 있는 션얀 페이 선수, 프랑스로 귀화한 리실 선수까지 세계 탁구 무대를 누비고 있는 중국 선수들의 활약 정말 대단합니다. 우리나라보다요 중국이 30배가 많으니까 그냥 수치상으로 단순히 따져도 30배 선수층이 듣고 올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또 국민 중국에는 스포츠니까요. 탁구 학교가 있어요. 네, 학교가 있어요. 학교. 네, 그 정도로 관심들이 대단합니다. 그래서 우리 세계대회 하면 네. 중국을 만약에 이기게 되면 만리장성이 있습니다. 이러잖아요. 그렇죠. 그 정말 감격인 거죠. 30배 선수층이 듣고 온 나라를 이겼다는 건 정말 대단한 거거든요. 그래서 86 아시안 게임이 뇌리에 박힌 거예요. 네. 왜냐면 그때 당시에 86 아시안 게임은요 대한민국 국민들한테 어마어마한 이 국가 기분 좋은 주사라고 하는데 굉장히 국민들을 가슴을 뜨겁게 만들었었거든요. 그렇죠. 네, 그 단체전 경기가 무려 5시간을 넘게 경기를 해줬어요. 오후 저녁 때 6시 무렵 경기가 시작됐는데 끝난 시간이 밤 12시 가까이 됐어요. 그 정도로 아주 혈전을 벌였죠. 대한민국 탁구에서 빼놓을 수 없는 명장면 1986년 서울 아시안게임 남자 탁구 단체전 경기인데요. 대망의 결승전에서 팀을 우승으로 이끈 주역이 바로 안재영 선수였습니다. 탁구 최강국 중국을 이기고 금메달을 목에 건 우리나라 선수들. 그날의 비하인드 스토리 궁금한데요. 사실 저희가 정말 경기력이 좋았었어요. 그 당시 윤남규 선수 있었고 또 저희 선배님 김환 선배님 있었는데 6번째가 윤남규 선수가 패를 하고 4대2가 됐어요.
마지막 7번째 하는데 그 경기 이기면 저희가 끝나는 거죠. 어우, 세상에. 저희는 뒤에서 그거 제발 이겨라. 이겼으면 좋겠다. 빨리 끝냈으면 좋겠다. 이러고 있는데 13대 17을 이기고 있었어요. 근데 그 이기던 경기를 뒤집혀서 졌어요. 그러면서 그 당시에 이제 윤남규 선수가 8번째 경기하고 이제 컨디션이 안 좋은 상태니까 그거 지고 4대 4까지 온 거예요. 아이고야. 저한테까지. 부담이 엄청 되잖아요. 중국 국내 랭킹이 그 세계 랭킹 1위잖아요. 그렇죠. 그럼요. 중국에서 1등하고 온 선수예요. 와. 그 선수와 저하고 마지막 9번에서 붙게 되고 제가 그 선수를 이제 2대1로 이기면서 와. 네, 5대 4로 이기게 된 거죠. 네, 박수 한번. 우리가 좀 정신 좀 차리고 탁구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감독님 뭐 제가 감히 말씀드리면 탁구는 스피드 스포츠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생활체육 하신 분들 이렇게 많이 알고 계세요. 네네. 선수들한테 저희가 늘 강조하거든요. 네네. 탁구는 스피의 경기다. 회전을 잘 주고 많이 주거나 또 상대를 속이기도 하고 상대방에 들어오는 그런 회전을 잘 처리할 때만이 정말 좋은 네네. 고수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공이랑이 둥글잖아요. 네네. 어느 면을 치냐에 따라서 이 회전의 양이나 각도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정말 수천 가지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렇죠. 구질은. 네. 탁구 스핀의 숨은 과학을 알아보기 위해 맹훈련 중인 선수들을 찾았는데요. 라켓에 맞아 떨어지는 공의 회전량은 정말 많다고 합니다. 이 공의 회전과 관련된 과학적인 원리를 천천히 파헤쳐보겠습니다. 공의 윗부분을 타격하면 공이 상대방의 테이블에 맞고 회전에 의해 구질이 바뀌어 대응하기 어렵다고 하는데요. 상대편에서 날아온 탁구공이 테이블에 맞는 순간 탁구공의 속도가 조금 더 빨라지는 모습 확인하셨나요? 라켓으로 치는 각도에 따라 네트로부터 넘어온 공의 방향이 한순간에 바뀌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화면의 왼쪽으로 향하는 공, 상대방이 대응하기가 힘들겠죠? 이처럼 탁구공의 다양한 회전을 살펴보면 무회전과 횡회전, 상하회전, 사선으로 도는 복합회전으로 크게 구분지을 수 있습니다. 탁구가 사실 볼이 굉장히 빠른 시간에 왔다 갔다 하잖아요. 네. 그 볼의 변화나 스핀을 눈으로 보고 판단해서 한다는 건 이미 늦어서 할 수가 없고요. 정말 수천 번의 연습을 통해서 감각적으로 저 회전이 얼마큼 됐을 것이다를 느끼고 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것이 틀렸을 때는 또 반복적으로 또 하면서 그 몸으로 터득하는 거죠. 몸을 치는 그렇죠. 거예요. 본능. 그러니까 100%의 땀과 과학이 그렇죠. 혼합돼서 나온 결과. 집약돼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좀 과학적인 원리나 이런 것도 선수한테 얘기해주고 이제 몸으로 터득해서 자기 실력으로 되는 거죠. 네. 그렇군요. 저희 어렸을 때 가장 돈 많이 들어간 건 뭐였냐면 라켓이거든요. 그쵸. 이 라켓에도 비밀이 좀 숨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라켓이 결국은 공을 치게, 공을 어떻게 치느냐를 결정짓는 거고 네. 또 중요한 스핀을 결정짓기 때문에 라켓에 대해서도 알아봐야 되는데요. 네. 라켓에도 아주 과학적인 원리가 숨어 있습니다. 공의 스핀을 결정짓는 라켓. 탁구 라켓의 종류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고 하는데요. 공격형 선수들이 주로 사용하는 펜홀더 스타일과 수비형 선수들이 주로 사용하는 쉐이크핸드 스타일이 그 종류입니다. 이 두 가지 라켓에 숨은 비밀이 있다고 하는데요. 공을 쳐서 넘길 때 중요한 역할을 하는 비밀은 바로 라켓 위에 붙어있는 고무 패드, 러버입니다. 탁구공을 쳐서 넘기는 라켓의 숨은 비밀, 지금부터 스튜디오에서 낱낱이 파헤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라켓은 이제 나무 재질과 이제 고무 재질 이렇게 나바라고 하는 게 있는데, 나무 재질에 따라서 약간 구질이 묵직하거나 가볍거나 하는 건 있지만, 네. 정말 변화무쌍한 그 회전의 변화는 이 고무에서 일어나죠. 어떤 고무 재질을 쓰냐에 따라서 회전을 많이 줄 수 있느냐, 또 스피드를 두께에 따라서 얼마나 낼 수 있느냐, 예, 그 고무가 그거를 결정짓죠. 라켓 속에 숨은 비밀, 이 러버를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러버의 종류는 크게 두 가지. 마찰력이 커서 회전을 걸기 쉬운 평면 러버와 빠른 공을 받아치기 수월한 돌출 러버로 나뉘는데요. 돌기가 스펀지로 향하는 핀풀 인 러버는 상대방의 스핀을 살려서 그대로 받아칠 때 편하고, 돌기가 바깥쪽으로 향하는 핀풀 아웃 러버는 공을 무회전 스핀으로 만들 때 편리합니다. 근데 저 한 가지 궁금한 게요. 네. 왜 앞뒤 색깔이 다른 거예요? 아주 전에, 오래 전에 바뀌기 전에는 이
구질이 다른 두 러버를 동시에 같은 색깔로 붙여서 네. 상대를 속이는 거예요. 어느 쪽으로 쳐도 색깔은 모르고 다 구질이 달라요. 그렇겠네요. 아무리 내가 깎으려고 해도 회전이 안 되는 구질이 있고 쉽게 깎일 수 있는 구질이 있어. 근데 색깔이 똑같으니까 상대방이 구별을 못 하죠. 속는구나. 네. 나중에 이제 그것도 이렇게 바뀌죠. 이 양쪽의 구질이 똑같더라도 색깔 구분해라. 예, 다른 거는 당연히 이제 구분이 되겠죠. 네네. 그리고 이제 경기 전에 선수들이 확인을 합니다. 보여줘야 돼요. 이 손으로 이렇게. 그래서 선수들이 가서 용품이 뭐고 어떤 구질인가를 확인한 다음에 경기를 하게 되죠. 예. 그렇군요. 여러 가지 또 생각나는 경기들이 좀 있거든요. 네. 중국이 탁구의 전성기를 누리고 있던 80년대에 그들과 거의 대등한 위치까지 올라와 있던 선수가 있었는데 네. 바로 스웨덴의 에릭 린드, 미카엘 아펠그린 선수인데요. 이 동양 선수보다 몸이 훨씬 커가지고 그렇겠죠. 상대적으로 둔했거든요. 근데 러버가 이 선수의 성적이 올라가는데 상당히 큰 몫을 했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네, 그 러버의 재질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다른데요. 근데 결론적으로는 그 마찰이 아주 크고 그 다음에 탄성이 아주 큰 러버를 사용했다는 거죠. 힘의 탁구를 러버를 이용해서 더 극대화시킨 거네요. 네. 그 전까지만 해도 이제 중국이 전진 속공형 선수, 어떤 잔재주, 기교에 의한 이런 플레이를 많이 했었는데 네. 이 선수들이 이제 파워를 앞세운 회전을 앞세운 탁구를 하면서 완전히 중국 탁구를 무너뜨렸죠. 한동안 그 당시에. 발트너라는 선수는 중국이 5세대 국가대표가 지나갈 동안 이 한 선수가 다 대적을 했었어요. 그만큼 이 선수는 탁구계의 어떤 전설적인 선수다. 이렇게 저희가 얘기를 할 수 있고 중국도 이 선수만큼은 정말 최고의 선수였다라고 인정을 하죠. 힘과 기술을 모두 무장한 스웨덴의 탁구 황제 야노베 발트너. 1983년부터 1995년까지 총 7번의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 무려 6번이나 중국 선수와 대적했습니다. 이 대결 중 3번을 이긴 야노베 발트너. 하이 탁구계 황제라 불릴만 했죠? 자, 그런데 이 남자만 만리장성을 무너뜨린 게 아니에요. 네, 여성 팀도 단체전에서 중국을 넘었었잖아요. 정말 많은 국민들이 좋아했던 91년도 지바 세계선수권대. 네네. 네. 그 세계선수권대는 남한 선수와 북한 선수들이 그 단일팀을 이루어서 네. 나가서 중국을 무찌르고 세계 정상에 올랐다는 역사적인 역사적인 순간이죠. 순간이었죠. 그렇죠. 남북 탁구 단일팀이 탁구 최강국 중국을 꺾고 우승한 실화가 영화로 만들어졌죠. 바로 코리아인데요. 세계 랭킹 1위인 덩야핑을 이기기 위해 현정화와 리분이의 훈련이 이어지는데 이들의 혹독한 훈련은 40여일간 지속됐습니다. 달고 닦았던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하며 메달을 향해 차근차근 올라가는 단일팀 선수들. 떨어져 있던 시간이 무색하게 경기를 펼치며 점점 하나가 되어가는데요. 이들의 비하인드 스토리는 스튜디오에서 계속됩니다. 90년대 후반부터 이제 그 회담을 시작해서 네. 바로 그 세계선수권 직전까지 이제 회담을 4차례 정도 하면서 단일팀이 이루어졌는데요. 네. 그 남북한이 모여서 훈련을 하는데 훈련이 제대로 되겠냐. 어색하기도 하고 분위기가 훈련 방식도 다를 거고. 근데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서 대우가 가까워지면서 약 40일 정도 합숙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 마지막에 오면서 정말 그 어색한 두 팀이 하나가 되어가고. 현정화와 리분이가 추측을 이룬 남북 단일팀. 이들이 만리장성을 넘게 된 경기의 비결은? 먼저 단식 경기에서 현정화 선수의 승리로 좋은 스타트를 끄는 남북 단일팀. 하지만 뒤이은 복식적 경기에서 현정화, 리분이 선수가 중국에 아쉽게 패하며 경기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온 상황. 마지막 북한의 유순복 선수에게 기대를 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국민들의 염원 때문이었을까요? 유순복 선수는 극적으로 경기를 승리하며 코리아 팀은 최종 우승에 이르게 됩니다. 역사사상 최초로 한반도계가 올라가는 감동적인 순간을 맛보게 됩니다. 정말 그 남북한이 한 민족이 하나가 됐다는 그런 에너지가 저는 그 팀을 중국을 이겼다고 봐요. 맞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한반도기가 올라가고 국가 대신에 아리랑이 올려 퍼지고 그 아마 현장에서 소름 많은 돋아. 분들이 정말 많이 울었어요. 눈물 흘리면서 그 정말 장면을 봤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사실 현정화 감독님은요. 가장 유명한 선수 하면 생각나는 선수가 샤라포바잖아요.
네. 샤라포바가 누굴 따라했느냐? 현정화 감독을 따라. 그래. 개성을 지녔죠? 이미 86년도에 한 점 낼 때마다 막 이래. 예. 온 국민이 같이 소리 질렀었어요. 네. 현정화 선수의 그 소리는 아주 독특하죠. 네. 아주 경기 중에 그 내뱉는 그 소리가. 네. 네. 아주 상대방이 좀 움찔움찔할 정도로. 네. 물론 볼을 치면서 하는 소리는 아니었지만 경기 중에 내는 그 화이팅 소리가 아주 날카로웠죠. 자, 이 전설적인 한국과 중국의 경기는 또 있었죠. 이번에 또 남자 선수의 경기라고요? 지금도 많은 분들이 회자되고 있어요. 그 경기가. 지금까지도 탁구 경기 중 명장면으로 손꼽히는 김택수 선수와 류고량 선수의 랠리. 1998년 방콕 아시안게임 결승전의 경기인데요. 공이 32번을 왔다 갔다 하며 손에 땀을 쥐게 하는 경기가 계속됐습니다. 화려한 플레이를 선보이며 끝까지 수비하는 두 선수. 과연 이 경기의 결과는? 긴 랠리 끝에 한국의 김택수 선수가 3대 0으로 우승을 차지하게 됩니다. 김택수 선수랑 그 류거강 선수 말고도요. 네. 엄청난 랠리를 했던 분이 있습니다. 그래요? 2014년도에요. 스웨덴 오픈 그 경기에서요. 그 일본의 후쿠하라 아이 선수랑 중국의 후리메이 선수가 세 보니까 118번의 랠리. 118번이요? 118번을 왔다 갔다 했다고요? 한번 세볼까요? 2014년 스웨덴 오픈 경기에서 펼쳐졌던 일본의 후쿠하라 아이 선수와 중국의 후리메이 선수의 랠리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와. 자, 지금 계속해서 지금 랠리가 이어지고 있는 관계인데, 자 수비를 자 지금 분홍색 그 셔츠를 입은 선수가 수비를 주로 하는 모습이 네. 좀 보이고 푸른색 선수가 공격적인 성향을 좀 보이고 있네요. 네, 지금 끝도 없어요. 등을 보이는 선수가 후쿠하라 아이 선수인데요. 이 공격 선수가 그 수비를 쉽게 못 뚫어내다 보니까 저렇게 연결이 이제 랠리가 많이 되는 상황이죠. 네. 두 선수의 치열한 접전이 계속되는 가운데 영상을 조금 빠르게 돌려볼까요? 영상을 2배 빠르게 돌려봐도 이 두 선수의 경기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데요. 그런데 이때 어라 타임을 외친 심판.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인 걸까요? 대단하다. 자 여기서 심판이 근데 왜 손을 들었죠? 글쎄요, 왜요? 왜 들었을까요? 지금 점수 나갈 만한 상황이 아닌데. 그렇죠. 네, 탁구에 저런 룰이 있어요. 규칙이 있는데 한 게임에 그러니까 11점제 한 게임 한 세트에 10분을 넘어가게 되면 심판이 중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10분이 됐기 때문에 랠리 중이라도 심판이 스톱을 시킨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촉진 제도라는 게 시작이 되면 선수가 서비스권을 원래 2번씩 넣던 거를 네. 한 번씩 넣게 하고 13구가 넘어가면 서비스 넣는 사람이 실점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 전에 끝내야 되는 거예요. 서비스를 넣고 공격적으로 가라. 그렇죠. 빨리 끝내라. 그렇지 않으면 너는 그 연기 랠리가 되면 진다. 그런 제도로 예. 일종의 경고의 사인인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빨리 새로운 하라고. 경고고 새로운 그 제도 룰에 의해서 경기를 그다음부터 진행하게 되죠. 빨리 끝나게 되죠. 정말 대단하게 저는 네. 10분 동안 118점도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하고 게임을 하면. 자, 근데 안재영, 현정화, 유남규 감독님을 이을 선수들이 좀 많아져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거든요. 이 저변을 넓히고 이 숨어있는 인재를 찾아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요즘 탁구계는 어떻습니까? 네, 요즘 조금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네. 이제 어린 선수들이 조금 그 예전보다 많지 않고 점점 줄어드는 추세에서 좀 안타깝죠. 그런 선수를 어떻게 이제 시스템적으로 저희가 훈련을 시켜야 될까가 이제 저희가 이제 해야 될 역할인데 아직은 이제 예전에 그런 유승민 선수 같은 선수가 없어서 좀 그렇지만 이번 그 리우 올림픽에서 우리 정영식 선수가 대단한 경기 해줬잖아요. 네, 맞아요. 새로운 스타로 부상이 됐고 네. 그걸 보고 좀 어린 친구들이 좀 많이 선수로 좀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또 그것도 있지만 사실 아이들 생활체육을 이렇게 쭉 보면 네. 아이들이 탁구대에서 이렇게 하고 탁구 치는 거 많이 봤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탁구대 규격은 다 하나라면서요? 하나죠. 그래서 이제 제가 한번 그걸 이제 용품 회사, 탁구대를 네. 만들어내는 그 용품 회사한테 요구를 해야 되는데 중국 같은 경우는 유치원 때부터 그 탁구를 한다고 그래요. 근데
어린 아이들이 이제 키가 작다 보니까 네. 못 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자세도 엉거지 이상하게 되고. 네. 그래서 일부러 탁구대 다리를 테이블 밑에 그 다리 그 부분을 잘라서 키에 적당하게 맞게끔 자연스럽게 볼을 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서 친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도 빨리 그런 탁구대를 만들어서 보급을 해야 그렇죠.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허리 위에서 그렇죠. 치는 동작이 나오게 되겠죠. 그렇죠. 작다 보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엉거주춤한 네. 스윙을 네. 하게 되면 그게 몸에 익히게 되면 안 좋잖아요. 스윙을. 그럼요. 잘못된 스윙을 왜. 그렇죠.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빨리 우리도 용품회사 요구를 해서 좀 그러니까. 다리를 자르고 키에 맞춘 그런 탁구대가 나와야 되겠다 하는 안 생각이죠.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에 많은 곳에서 생산하고 있지 네. 않습니까? 네. 볼트를 풀어서 올리면 더 올라가고 내려가고. 그렇죠. 하는. 얼마든 중간에 그걸 네. 조절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면 할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저희 아들도 할머니하고 같이 탁구장 네. 가서요. 네. 이렇게 탁구를 얼마 안 치니까 이거 그러면 나중에 가서는 그렇죠. 허리 그렇죠. 높이가 됐을 때는 오히려 못 치게 되는 그렇죠. 예. 어릴 때부터 그걸 자연스럽게 익히게끔 만들어줘야 되는데 아직은 없는 것 같아요. 빨리 용품회사 사장님께서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네. 이렇게 용품 회사들도 많이 도움을 주고 또 네. 국가적인 또 힘도 좀 같이 키워나가고 생활 스포츠로서 많은 분들이 또 참여를 하면서 다시 한번 탁구의 전성기가 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요. 또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에이, 거짓말. 이렇게 빨리 끝난다고? 네, 오늘 정말 아쉽지만 함께해 주신 두 분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 어떠셨나요? 소감 한 말씀 해주시죠. 뭐 이런 기회 탁구를 많이 알릴 수 있게 돼서 너무 고맙고요. 자주 또 탁구 얘기를 많이 했으면 좋겠고요. 네. 탁구는 역시 스토리가 많은 운동이다. 맞습니다. 종목이다. 네. 국민들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 앞으로 더 많은 분들이 즐기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이, 다시 한번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교수님도 한 말씀 해주시죠. 네, 너무나 즐거운 시간이었고요. 이렇게 과학적인 원리를 또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한번 여기서 탁구 한번 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럴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Now excuse me if I sound rude, but I love the way that you move, and I see me all over you now. Baby, when I look in your eyes, there's no way that I can disguise all these crazy thoughts in my mind now. There's just something about you. You got me.